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다솔이라고 하고요. 현재 캘리포니아의 알토슬랩스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알토슬랩스에서 진행한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UC 산타바바라에서 포스닥을 진행하면서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Rethinking the Hill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보이는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은 와딩턴스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어떻게 수정란이 이제 배아줄기 세포가 되고 그 배아줄기 세포가 성체, 개체로의 발생을 이루면서 어떻게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되는지를 하나의 언덕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공이 이제 굴러 내려오면서 조금 더 발생학적으로 좀 더 발전된 세포, 좀 더 분화된 세포로 내려가면서 그 에피제네틱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를 형성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굴러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뉴런이 뇌세포가 간세포로 이동할 수 없고, 간세포가 갑자기 이자에 있는 베타셀로 이동할 수 없고, 이런 어느 정도의 배리어를 형성해 준다는 것을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2006년, 2007년에 야마나카 박사가 이것을 거꾸로 돌리는데 성공을 하죠. 그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즉 유도받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이걸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역분화, 이 언덕을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가, 실제 자연환경에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실 인비보에서 그러니까 발생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역분화가 사실 가끔씩 발견이 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니얼 뉴럴 크레스트 셀은 어, 중간에 처음에 플러리포텐 그러니까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가 3배엽으로 분할을 할 때 엔도덤, 메소덤, 액토덤으로 분할을 하는데 액토덤으로 분화했던 세포들이 일부 다시 옥트4라는 그 플러리포텐시 마커를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크레니얼 뉴럴 크레스트 셀이 됩니다. 이 말은 에피제네티컬리 조금 더 스페시파이 됐던 세포들이 다시 이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역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이제 증거로서 제시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 그러니까 당연히 줄기세포는 항상 분할을 하고 좀 더 분화된 세포로 이동하는 것이 디폴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상식이었다면, 이제는 이 기울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딩턴이 제시했던 것처럼 언덕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울기와 이 중력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term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제 그 발생 과정, 발생 가장 초기 단계에 대한 인트로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발생 과정에서 이너셀 매스, 그러니까 착상 전의 이너셀 매스는 플러리포턴 스템셀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브 스테이트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포들은 분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엠브리오가 착상을 하는 시기, 그리고 착상한 이후의 이너셀 매스는 우리가 그 인비트로에서 배양하는 인간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상태, 즉 프라임드 스테이트로 여겨집니다. 이 세포들은 이제 착상 이후에 게스트룰레이션을 통해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그러니까 3배엽, 3점 레이어로의 분화에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임드 스테이트, 그리고 나이브 스테이트, 그리고 분화되는 3배엽,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각각을 명명하고는 있지만 사실 세포가 착상 후에 시간이 몇 초가 지나면 갑자기 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연속성이 있는 스펙트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 상태와 프라임드 상태의 중간에는 나이브 라이크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프라임 스테이트에서 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플러리포텐 스테이트의 디솔루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이제 셀 스테이트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메타스테이블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배양하는 그 미디어의 조성을
이제 define 하면서 primed state를 캡처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MTzer1 같은 human pluripotency를 유지하는 미디어가 있겠고, 이때는 그 대부분의 세포들이 primed pluripotent stem 셀의 성질을 갖고, 뭐 나이브 상태를 유도하는 이제 조성들도 많이 연구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할을 유도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FGF2나 TGF-beta 같은 플러리포텐스를 유지해주는 그로스 팩터들의 그 제거를 해주면 이제 플러리포텐시 디솔루션이 일어나면서 세포의 3배업으로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세포들의 이제 이 세포 집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테로지네이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MTzer1 미디어에 그 인간의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배양을 할 때 대부분의 세포는 프라임드 상태이지만 그 중에 일부 파퓰레이션은 좀 더 분화된 상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세포들은 나이브 스템셀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헤테로지네이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엔티저1에 들어있는 FGF, TGF-beta가 하나의 그릇 같은 것을 형성을 하고 그 안에 세포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면 일부 세포들은 좀 더 나이브-like 스테이트에 가깝고 일부 세포들은 이 디퍼런시에이션 프론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FGF2나 TGF-beta 같은 이 분할을 억제하고 플러리포텐스를 유지해주는 이 팩터들이 이 양쪽 끝을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걸 제거했을 때 세포들은 분명히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즉 나이브 상태에 있던 나이브-like 스테이트에 있던 세포들은 분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역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왜 항상 세포의 분화는 프라임드 스테이트에서 디퍼런시에이션으로, 디솔루션으로 이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가? 무엇이 이 유니디렉셔널리티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CBTV12 is a molecular barrier to dedifferentiation in human pluripotent stem cells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출판이 되었고요. 사실 솔직히 많은 연구가 그렇듯 이 연구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플러리포텐스를 유지하는가, 어떤 전사인자들과 어떤 단백질들이 플러리포텐스를 유지하고 이제 뇌 발생 과정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때 저희가 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RNA 시퀀싱을 했는데 day 0, 그러니까 뉴로널 디퍼런시에이션 과정 day 0 같은 경우는 플러리포텐스이고요.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과정 각 데이별로 RNA를 컬렉션해서 시퀀싱을 하는데 저희가 했던 방식은 cap analysis gene expression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bulk RNA 시퀀싱을 하는 방식과 다르게 대부분의 이제 bulk 시퀀싱은 3'에 있는 그 폴리 A 테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3' 엔드를 읽는 거죠. 그 반면에 이 경우는 5' 엔드, cap dependent한 이제 시퀀싱으로서 5' 엔드를 읽습니다. 이 시퀀싱은 사실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얼만큼 발현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요. 전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매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사의 5' 엔드, 전사된 이제 RNA의 5' 엔드를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정보, 5' 엔드의 이제 피크를 보고 그로부터 대략 350 베이스 페어, 주변의 350 베이스 페어를 모두 추출하고요. 그 추출된 시퀀스를 기준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티프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350개 베이스 페어들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사이트들을 이제 보고 그걸 근거로 각 데이별로 어떠한 전사인자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즉, 지금 여기 보이는 버블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얼만큼 발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발현된 트랜스크립톰의 프로모터 리전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프리딕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실험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컨트롤로서 MIG, NANOG, OCT4, POU5F1이 OCT4고요. SOX2, TED4와 같은 플러리포텐시 팩터들이 Day 0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프리딕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ZBTB12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ZBTB12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진화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vertebrate에서부터 이후 모든 이제 휴먼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단백질 전사인자인데요. 이제 트랜스크립션 서프레서로 예측이 되었고 그런데 이 유전자에 대해서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 플러리포텐시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단백질의 발현을 이제 OCT4 포지티브한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발현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 진행한 것은 이제 이 낙다운, 로스 오브 펑션, 게인 오브 펑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플러리포텐 스템셀,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컬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들은 대부분 콜로니 상태로 패스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싱글셀 스테이트로 디소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많은 세포들은 새로운 콜로니를 형성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MT저1이라는 미디어로 프라임 플러리포텐시를 유지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런 어떤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로 존재하고 그 중에 나이블라이에 가까운 이 파운더 셀들이 다 새로운 콜로니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세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포들을 이제 그 콜로니를 패스징을 할 때 조각조각을 내서 이제 덩어리 상태로 콜로니 상태로 패스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운더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가, 즉 플러리포텐시의 수준이 얼마나 나이블라이크한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실험으로서 이 콜로니 포메이션 어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우 적은 수의 세포들을 싱글셀 디소시에이션 한 후에 적은 수의 세포를 플레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운더 셀들만 이런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된 콜로니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GBTB12 프로틴 이제 유전자를 납다운 하니까 로스 오브 펑션을 시키니까 콜로니를 많이 형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단백질을 과발현을 시켰을 때에는 그 콜로니 형성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배아줄기 세포, 즉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이 단백질이 사실상 알고 보니 줄기세포 성질을 억제하는 단백질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후에 저희가 추가로 실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콜로니 포메이션 어세이를 통해서는 플러리포텐시 유지에 대한 측면을 관찰을 했다면, 그렇다면 분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분화가 되려면, 스템셀이 분화를 하려면, OCT4, 나노그 같은 플러리포텐시 코어 네트워크가 이제 분해되는 플러리포텐시 디솔루션 또는 엑시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즉, FGF2나 TGF-beta 같은 그로스 팩터를 제거를 하면 플러리포텐시 스템셀이 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5일 정도 후에 관찰을 했을 때 이 컨트롤 셀에서는 OCT4 나노글 레벨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디솔루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GBTB12를 제거한 세포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OCT4 나노글을 발현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8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컨트롤 세포 같은 경우는 PEC6, OTX1 같은 뉴로엑토더멀 마커, 메소엔도덤 가타6 핸드1 같은 메소엔도덤을 마커들이 높은 수준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즉 분화가 되는데 반해 이 낙다운된 세포들, GBTB12가 낙다운된 세포들은 분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프라임 플러리포텐 스템셀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고 있는 GBTB12는 공교롭게도 셀프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GBTB12를 낙다운했을 때 리뉴얼 쪽으로 갔고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GBTB12는 플러리포텐시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보기 위해서 10x 지노믹스의 그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 이제 좀 더 하이 레졸루션에 그리고 셀 타입 스페시픽한 수준에서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벌크 시퀀싱과 다르게 이 테크닉을 이용하면 세포 하나하나의 트랜스크립트를 각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좀 더 비록 그 시퀀싱 뎁스는 얕지만 좀 더 고 이제 레졸루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 세팅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MT에서 원, 즉 플러리포텐시를 유지하는 그 미디어에서 그리고 분할을 유도한 지 8일째에서 각각 컨트롤 세포와 DBTB12가 낙다운 세포들의 그각 단위 세포들의 트랜스크립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이게 이제 UMAP 플러스로 익숙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이 점들이 각각의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컬러 코드를 보시면 각 실험군에 따라 색깔을 칠했죠.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두 개의 세포의 트랜스크립톰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즉, 그 두 개는 비슷한 세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00개 정도의 세포들을 이렇게 플러딩을 해봤을 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데이 제로, 즉 플러리포텐시를 유지하는 미디어에서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분할을 8일 동안 시킨 컨트롤 셀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데이 8, 분할을 유도한 DBTB12 낙다운한 세포는 재미있게도 데이 0 샘플과 함께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크립톰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대충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클러스터들을 이제 각각 어떤 세포 타입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 유전자 발음 패턴을 봤을 때 클러스터 0, 1, 2 같은 경우는 SOX2, 나누고 OCT4, ESRG 같은 플러리포텐시 마커들을 높게 발현하고 있었고, 즉 플러리포텐 스템셀이었고요. 4, 5 같은 경우는 GATA6, HAND1 같은 미즈엔도돈 마커를 높게 발현하고 있고 3, 5, 6 같은 경우는 그 뉴로액토도멀 마커를 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갈래가 미즈엔도덤으로 가는 그 세포의 트라젝토리 그리고 뉴로액토도멀로 가는 트라젝토리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플러리포텐 스템셀 왜냐하면 DBTB12를 낙다운하고 8일간 분할을 시켰음에도 이 플러리포텐시 클러스터에 머물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포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궁금했기 때문에 해당 플러리포텐 스템셀을 서브세링 한 다음에 다시 UMAP을 만들었고요. 그 셀 컴포지션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 8의 낙다운 세포들은 클러스터 1에 가장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한 것은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analysis로 클러스터 1에서 클러스터 0와 2에 비해 어떠한 유전자들, 어떠한 트랜스크립트들이 높게 또는 낮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많은 수의 인더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들, ERV 엘리먼트들이 증가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제 몇 개 유전자를 뽑아보면 DPPA5나 UTF1 그리고 나노크 ESRG와 같은 나이브-like 플러리포텐시 마커들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감소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예시로서는 SFRP1, 2 같은 Wnt 안타고니스트. Wnt는 나이브-like 스테이트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시그널 패스웨이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안타고니스트들이 감소되어 있었고 또한 ZIC2라는 그 primed pluripotency specific 마커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기존 발표되었던 리터러처들에서 가져온 나이브 스테이트 시그니처 진들이 클러스터 1에서 증가되어 있고 primed specific signature 마커들이 클러스터 1에서 대부분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이 클러스터 1 같은 경우에는 DBTB12를 낙다운하고 분할을
8일간 시켰을 때 단순히 플러리포텐 스템셀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들은 좀 더 나이브한 상태로 역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싱글셀 시퀀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자체가, 역분화라는 현상 자체가 좀 믿기가 어려웠던 건지, 이제 리뷰어들이 좀 더 솔리드한 데이터들을 요구를 해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에 사용된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프리임플란테이션 휴먼 엠브리오 E3부터 E7까지 이제 싱글셀 데이터고요. 이 두 번째는 나이브 스템셀, 나이브 플라리포텐 스템셀과 프라임 스템셀을 싱글셀 시퀀싱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 거는 gastrulating human embryo, 에피블라스트들의 시퀀싱한 결과인데요. 이들을 다 뭉쳐서 제 실험 결과와 함께 플라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퍼블리시된 데이터들을 먼저 보면 프리임플란테이션 스테이지의 세포들과 인비트로 나이브 스템셀이 겹치고 에피블라스트, 즉 gastrulating human embryo와 primed state가 겹치는 걸 통해서 제대로 이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ay 0에 MT자 1, 즉 primed stem cell 미디어에서 컬처된 세포들은 이 primed 클러스터와 가까이 위치하는데 반면에 8일 동안 분할을 시킨 ZBTB12 낙다운한 세포들은 나이브 클러스터들, 그리고 프리임플란테이션 중에서도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세포들과 함께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저희들의 그 가설을 좀 더 컨펌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 이제 서머리로서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loss of function 그리고 gain of function으로서 이제 ZBTB12가 프라임 플러리포텐시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싱글셀 시퀀싱을 더 해봄으로써 실제로 분화 과정에 분할을 유도하였을 때 프라임드 플러리포텐시가 오히려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DDTB12를 낙다운하면 역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FGF나 TGF-베라를 제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GBTB12가 없을 때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타이틀이 GBTB12가 Molecular Barrier of Dedifferentiation이라고 이제 짓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모레큘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GBTB12가 이 dedifferentiation의 그 배리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다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GBTB12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전사 인자인데요. 전사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실험은 크로마틴 이뮤노프레시피테이션입니다. 그 크로마틴들을 잘게 쪼갠 뒤에 GBTB12를 디텍팅하는 안티바디를 통해 풀다운을 하고 이 같이 딸려오는 그 DNA 프래그먼트들을 시퀀싱을 해서 GBTB12가 지놈의 어디에 이제 바인딩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전사인자들을 보통 칩식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또는 프로모터에 가장 이제 많은 리드가 보이는 것을 보통 예상을 하는데, 재밌게도 인터제닉 리전,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 사이에 DBTB12가 바인딩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이후 설명을 위해서 잠시 휴먼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프로틴 코딩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로틴 코딩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전체의 대략 3%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7%는 프로틴을 이제 코딩하고 있지 않은 repetitive 시퀀스들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non-LTR retrotranspos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이제 진화 과정 중에 점라인 셀에 그 레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 레트로바이러스들은 지노믹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지노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죠. 인간까지 진화되어 오는 과정 중에
그 감염이 치명적이진 않았고 지놈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애들이 지금 우리 유전자의 8%, 단백질을 코딩한 3%보다 훨씬 많은 프로포션을 이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 시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특히 이 엔도지너스 레트로바이러스는 보통 우리 성인의 세포들에서는 상당히 사일런스가 되어 있는데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는 전체 트랜스크립톰의 30%가 레트로 트랜스포전 어소시에이티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트랜스크립트가 이 repetitive sequence, non-coding 진에서, non-coding 리전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은 HERV-H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LTR 패밀리 중에 ERV1, one of the 가장 이제 주요 LTR 패밀리고요. 그 ERV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HERV-H와 LTR7입니다. 그 레트로바이러스의 스트럭처를 보면 long terminal repeat이라고 그 유전자가 짝 있으면 양쪽 끝에 LTR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Human Endogenous Retrovirus, HERV-H의 long terminal repeat이 LTR7입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즉 HERV-H는 이 LTR 패밀리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ERV-H는 진화 과정 중에 언제 들어왔냐면 영장류가 탄생하고 나서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험 모델인 G나 초팔이나 이런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시퀀스들이고요. 이 영장류들에서만 관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인도저너스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양쪽 long terminal repeat 때문에 진화 과정 중에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repetitive sequence들이 되게 비슷하게 그 시퀀스 호몰로지를 갖기 때문에 리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인터널 사이트가. 그래서 이 solitary LTR, 즉 LTR이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풀렌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리컴비네이션을 통해 인터널 시퀀스가 제거된 solitary LTR을 비교했을 때 매우 재밌게도 HERV-H만 여전히 반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이 풀렌스로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RV-H가 영장류 진화 과정 중에 인베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잘려나갈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HERV-K 같은 경우에는 영장류 스페시픽이 아니라 휴먼 스페시픽한 HERV입니다. 즉 영장류에도 없고 인간의 진화 과정 중에 인베이전한 ERV인데요. 이 HERV-K만 봐도 대부분의 엘리먼트들이 리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잘려 나갔는데 HERV-H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우리 세포에서 발현되는 long non-coding RNA들의 상당 부분이 이 transposable element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primary specific endogenous retrovirus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HERV-H를 말하는데 이 LTR에서 전사가 활성이 되어서 다운스트림에 있는 전사가 일어나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나이브-like pluripotent stemcel을 define 한다라는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이 LTR7 HERV-H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pluripotent stemcel의 core network, 그러니까 OPT4, 나노브, KLF4 같은 애들이 LTR7에 바인딩을 해서 그 다운스트림 유전자, 즉 HERV-H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long non-coding RNA를 발현을 시키는데요. 그로부터 나온 그 long non-coding RNA가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분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즉, 나이브-like 스템셀로 이를 디파인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저희 칩식 데이터로 돌아가서 크로마틴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 데이터로 돌아가서 도대체 CBTB12가 바인딩되어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인가를 봤을 때 LTR 엘리먼트들의 그 인리치먼트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레트로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들이 아니라 LTR 레트로 트랜스포전에 인리치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벌크 시퀀싱을 해본 결과 GBTB12를 낙다운하면 다른 레트로바이러스들이 아니라 인더전스 레트로바이러스들이 아니라 LTR7 HERV-H의 발현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GBTB12가 LTR7 HERV, LTR 로커스에 바인딩을 해서 다운스트림 트랜스크립션을 억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지노믹 로커스인데요. HERV-H 인터널 시퀀스가 LTR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LTR7의 GBTB12 칩식 피크가 관찰이 되고 그 근처와 함께 그리고 컨트롤에 비해 낙다운했을 때 벌크 RNA 시퀀싱 결과 HERV-H의 그 트랜스크립트 레벨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GBTB12는 프로틴 코딩진보다도 이렇게 LTR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고 그 중에서도 LTR7 HERV-H에 바인딩해서 해당 트랜스크립션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LTR7, GBTB12 바인딩 피크들의 그 트랜스크립션 그 부분의 프로모터 바인딩 모티프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옥토퍼스 악스2 나노 같은 플러리포텐 스템셀 키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의 바인딩 모티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리딕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나노그 같은 이제 유전자 단백질이 LTR7에 바인딩을 해서 HERV-H의 인터넷 시퀀스의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DBTB12는 반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실제로 낙다운한 세포 그리고 나노그를 낙다운한 세포들을 이제 벌크 시퀀싱을 해서 ERV1 엘리먼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 발현 패턴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ERV1 특히 LTR7 HERV-H 엘리먼트를 나노그와 CBTB12가 동시에 바인딩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스틱 스터디로서 인실리코 애널리시스 퍼블리시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봤을 때 DBTB12 바인딩한 부분에 있어서 나노그 픽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알려져 있던 사실과 같이. 그런데 재밌게도 에피제네틱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들, 즉 CYN3A와 HDAC2, 그러니까 디아세틸레이스죠. 히스톤의 아세틸레이션을 제거함으로써 유크로마틴을 헤테로크로마틴으로 또 좀 더 이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 컴플렉스들과 이제 그 피크들이 겹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에피제네틱 리프레서 컴플렉스가 바인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로사이들은 엠브리오닉 스템셀 상태에서 트랜스크립셔널리 액티브한 상태입니다. 즉 DBTB12 그리고 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들이 그 자리에 와서 바인딩을 해 있지만 이제 리프레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리프레션을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들이 바인딩을 하고 있는지 단백질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코어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HDAC 그리고 CYN3A 컴플렉스가 DBTB12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버엑스프레션 또는 인더지너스 레벨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GBTB12에 의한 이 LTR7 HERV-H 엘리먼트의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션이 이 디아세틸레이스 액티비티 디펜던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BTB12를 과발현시킨 뒤에 발프로익 애시드라는 HDAC 인히비터를 처리를 해보니까 HERV-H LTR7 엘리먼트들의 발현이 과발현에 의해서 억제가 되었던 것이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즉 DBTB12에 의한 리프레션은 이 에피제네틱 리프레서 컴플렉스의 리크루먼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자면
그 메커니스틱 스터디로서 GBTB12가 프로틴 코딩진이 아니라 레트로 트랜스포전, 그 중에도 특히 LTR7 HERV-H 의전에 바인딩을 해서 이들의 전사를 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노그와 GBTB12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레귤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LTR7에서 나오는 이 트랜스크립트들의 레벨을 파인 튜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발현되는 이 long non-coding RNA들이 무엇이길래 이 dissolution이라든지 primed pluripotenti의 dedifferentiation 또는 differentiation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벌크 시퀀싱에서 나온 그 트랜스크립트들, 그 중에 LTR HERV-H associated link RNA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GBTB12를 낙다운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 링크 RNA들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2개를 뽑았습니다. 그 기준은 링크 ROR이라는 트랜스크립트는 가장 높은 폴드로 유도가 되었고요. GBTB12를 낙다운 했을 때. 그리고 ESRG는 그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베이설 익스프레션 레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TB12를 낙다운하면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개의 링크 RNA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링크 ROR은 기존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옥트4 나노그 SAX2의 파지티브 레귤레이터로서 작용을 하는 이제 링크 RNA였습니다. 즉, 이 옥트4 나노그 SAX2를 동시에 타겟팅하는 마이크로 RNA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RNA 바인딩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링크 ROR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펀지 역할을 함으로써 옥트4 나노그 SAX2 트랜스크립트 레벨을 이제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엠브리오닉 스템셀 셀프 리뉴얼을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ESRG는 아까 흥미로운 논문이었던 그 Primary Specific Endogenous Retrobase Driven Transcript입니다. 즉, naive-like 스템셀을 define 해준다고 한번 보고가 되었던 long non-coding RNA인데요. 이 2개가 모두 GBTB12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ROR의 트랜스크립트 레벨을 이제 GBTB12 낙다운 후에 분화 과정 중에 관찰을 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6일까지도 플러리포텐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링크 ROR를 낙다운하면 플러리포텐시의 감소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결과들이고요. 오버 익스프레션을 하면 반대로 플러리포텐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링크 ROR을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우리가 관찰했던 나이브 스페시픽한 유전자들의 일부가 증가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ESRG 같은 경우에는 링크 ROR과 다르게 낙다운을 시켰을 때도 플러리포텐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던 것은 분화를 시킬 때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해서 분화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 이제 분화 초기 단계에 플러리포텐시 디솔루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SRG가 없어진 세포들, ESRG가 낙다운 세포들은 엠티저1 미디아에서는 전혀 플러리포텐시에 문제가 없었지만 분화가 유도되었을 때 디솔루션이 촉진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이 링크 ROR과 ESRG와 같은 LTR7 HERV-H associated link RNA가 GBTB12 다운스트림으로서 작용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GBTB12를 낙다운했을 때 나타났던 pluripotency axis의 디펙트가 ESRG 또는 링크 ROR의 더블 낙다운을 통해서 레스큐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다운스트림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KG6, 즉 5' end 시퀀싱과 프로모터 애널리시스, 트랜스크립션 팩터 프리딕션을 통해서 GBTB12라는 캔디데이트 단백질을 동정을 했는데
그 loss of function, gain of function 실험을 통해 DBTB12가 네거티브 레귤레이터, 플러리포텐시를 네거티브 레귤레이터 하면서 플러리포텐시 스템셀에서 높게 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 디디퍼런시에이션, 역분화를 억제하는 인자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칩식 그리고 시퀀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나노그와 GBTB12가 함께 레트로 트랜스포전, 영장류 스페시픽한 레트로 트랜스포전인 LTR7, HERBH의 전사 수준을 파인 튜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링크 ROR과 ESRG가 있는데, 링크 ROR이 너무 많으면 이 OCT4, SOX2, 나노그와 같은 core pluripotency 네트워크가 과잉 활성화가 되고요. 그로 인해 스테빌라이즈된 나노그는 다시 링크 ROR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겠고, 이 피드백이 돌아가면서 DB12가 없으면, 즉 이 파인 튜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잉 이 피드백에 의해 분화가 되지 않고 역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는 분화에 대한 레지스턴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노그와 DB12가 적당히 플러리포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분화가 필요할 때 분화할 수 있도록, 플러리포텐시를 유지해야 할 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리오스탯 같은, 가변 저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변 저항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 이 스펙트럼 상태를 파인하게 조절하는가, 나노그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억제 인자가 함께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면서 그 액티비티가 조절되면서 이 레트로 트랜스포전에 의한 링크 RNA들의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RNA 트랜스크립트의 그 카피 넘버들에 의해서 파인 튜닝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볼륨 노브를 조절하듯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이 트랜스크립트를 조절함으로써 플러리포텐시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는 유지하고 이제 디솔루션이 되어야 할 때는 디솔루션을 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논문 내용이었고요. 이 연구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UC 산타바바라 케네스 S. 코식 박사의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바이오인포메틱 어널리시스는 고징류라는 다른 포스닥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는 현재 포항공대에 재직 중인 장주영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실에 오유정 박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신 성균관대 윤기정 교수님의 조언도 많이 얻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